자, 오늘 저희가 2차 전지 특히 조금 전 뭐 시장에서 이슈됐던 이야기까지 좀 해볼 텐데 그 전에 저희가 지금 이벤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주씩 선물 드리는 복주식 이벤트, 정프로의 징징쇼에 나왔던 뭐 드림텍도 있었고요, 동일 고무벨트, 뭐 HLB 테라퓨틱스 등등 저에게 눈물을 선사했던 그 종목들을 한 주씩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짜로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차 전지, 역시 또 작년에 가장 주인공이었던 섹터기도 하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웃기도 했고 또 울기도 했던 그 섹터 이야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의 윤혁진 수석 연구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윤혁진 연구위원님. 일단 뭐 하나하나 차분차분히 말씀을 좀 해주실 텐데, 그 배터리 리사이클링 오늘 이제 상장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제 관심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따상은 안 됐고요. 네, 시작은 따로 시작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5만 원 공모가에 10만 원으로 딱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뒤에 심이 좀 부족했으니 왜 그런 걸까요? 예, 근데 따상이라는 용어에 너무들 익숙해져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IPO 할 때 기업들이 IB 쪽에서 나름 이제 적정 공모가를 산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의 상황과 그리고 비교 기업들, 피어 기업들과 고려를 해서 어느 정도 적정한 레벨의 공모가를 산정하는 건데 그게 이제 따상을 무조건 가야 된다. 좀 너무 좀 과한 욕심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이제 성일하이텍 어제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 이 회사 이제 뭐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비교 기업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 따상을 가면은 이 회사랑 시총이 거의 똑같아져요. 미국에 있는 회사랑? 네, 예. 그래서 이 회사랑 이 성일하이텍 누가 더 비싸야 될까? 이건 좀 약간 갑론을박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그래도 첫날 뭐 그 미국의 경쟁 기업인 라이사이클이라는 회사랑 시총이 거의 다 넘어버리면은 조금 뭐 부담스럽지도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참 시장이 또 현명한, 한때는 또 너무 과열되고 좀 비이성적이기도 한데 또 그러면 시총 딱 1조에 맞춰서 끝나는 거 보면 시장이 또 나름 또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또 겸손한 생각이 듭니다. 네, 하긴 따상을 가는 것도 좀 그렇긴 하죠. 왜냐면 엄청난 거죠. 그만큼 가격 산정을 좀 잘못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튼 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모았고 뭐 예수금도 많이 몰렸던 성일하이텍은 이런 경우 뭐라고 합니까? 뭐 명칭이 따로 있나요? 따로 시작은 했지만 뭐 적당히 끝난. 모르겠는데요. 선방한 겁니다. 따선방, 따방으로 가겠습니다. 따상이라는 말도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럼요. 이 제도가 이렇게 바뀐 게 많지 않습니다. 네, 하여튼 뭐 따선방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겠고요. 그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이 정말 커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당연히 이제 배터리 사용량이 늘으니까 그럴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네, 어느 정도로 혹시 시장을 보고 계세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전기차를 사면은 일반적으로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사용한 후에 폐차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7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은 전기차 배터리에 이제 처음 대비해서 한 70% 이하로 배터리 성능이 나오면서 이때는 이제 타고 다니기 좀 부담스럽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폐차라든지 배터리를 갖다 리사이클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전기차가 많이 팔린 게 기억하시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100만 대 이상 팔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미국에서도 작년도에 60만 대가 안 팔렸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미국에 팔렸던 60만 대가 폐배터리로 나온다. 그럼 몇 년도일까요? 2021년도니까 2028년도 이후에 폐배터리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전기차에서 나오는 폐배터리 시장은 되게 미미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 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들은 뭐 갖고 돈을 버냐? 이 자동차에서 나오는 폐배터리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자동차용 배터리를 만들다가 수율이 불량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응급태비 다침이 생기거나 공정 불량이나 또 이럴 때서 나오는
폐스크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도 그 원재료 소싱의 한 90% 이상이 이런 공정 중에서 발생한 그 불량품 셀 스크랩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요 스크랩을 가져다가 재활용해서 하는 요게 이제 대부분 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러한 이제 셀 스크랩들로 원료를 구입을 해서 지금 이제 요걸 갖다가 뭐 여러 가지 공정을 통해서 이제 니켈 뽑아내고 리튬 뽑아내고 네. 코발트 뽑아내고 망간 뽑아내고 요렇게 해서 이제 요걸 메탈로 팔면서 이렇게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셀 스크랩 시장이 이것도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그 배터리 캐파가 네. 200기가가 안 되거든요. 근데 2025년도에 540기가까지 늘릴 겁니다. 누가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캐파를 네네. 갖다가 2025년도에 거의 2배 반 정도 확장할 건데 그러면 이만큼 높아진 캐파에서 계속 배터리가 생산되겠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불량들이 계속 나오겠죠. 네. 수율을 아무리 잘 잡고 간다 그래도 일부 셀스컵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아마 2025년도 6년도까지는 대부분의 이제 리사이클링 시장이 이런 셀스크랩으로 해서 성장을 할 테고요. 아마 저희 이제 추정을 하면 2026년도 7년 정도 되면은 폐배터리랑 셀스크랩 이렇게 교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자동차에서 나오는 폐배터리 시장이 조금 더 많아지고 셀스크랩은 계속 이렇게 성장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는 이제 셀스크랩 이 정도 성장하는데 자동차용 폐배터리 이렇게 급성장을 네. 하면서 교차되는 시점. 요때부터든 엄청나게 이제 폐배터리 네네. 리사이클링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뭐 시장 커질 것 같긴 한데 네. 과연 이제 이렇게 성일하이텍처럼 독립적인 폐배터리 회사가 잘 될까는 약간 이제 저는 의심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날카로우시네요. 날카로웠으면 벌써? 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LG 엔솔이다 혹은 뭐 삼성 SD 삼성 저 뭐 있죠. 그리고 또 SK 온인가요? 뭐 이렇게 있는데 네. 학사들이 이제 예를 들어 지금 불량품들이 나와요. 그러면 비율도 아마 뭐 각사가 좀 다를 수도 있을 텐데 자기네 회사에서 나오는 이것들은 자기네가 얼마든지 다시 빻아갖고 만약 그 양이 어느 정도 좀 된다면 예, 워낙 예. 적을 때 이제 그냥 외주 줄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네. 양이 좀 되면 당연히 그걸 다른 회사 줄 게 아니고 자기네 회사 혹은 자기네 회사의 자회사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거기에 다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렇게 성일하이텍이 막 크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나중에 설령 이제 자동차용 배터리 폐배터리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때 예를 들어 뭐 현대차를 타는데 거기에 들어간 뭐 LG 엔솔의 배터리가 있으면 그게 다시 엔솔로 들어가서 엔솔에서 재활용하는 게 아마 나중에 품질 보증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그럴 것 같고 네. 완전히 정말 탁월하게 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하는 어마어마한 기술을 갖지 않는 이상은 잘 성장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이제 연구 말씀해 주시겠지만 더 저보다 훨씬 더 네. 좀 구체적이고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저도 이제 주식하면서 언제나 하는 고민이에요. 그거는 언제나 경제가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굉장히 대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래 보면 볼수록 각자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2차 전지 보면은 옛날에 양극재 회사들 지금은 주가가 뭐 엄청나지만 작았을 때는요 이제 뭐 내재화한다고 큰 회사들이 셀레들이 그런 얘기가 엄청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는데 지금 보면 각자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네. 물론 계속 경쟁은 들어옵니다. 새로운 경쟁자는 들어오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전체 시장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아직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우려는 안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보면은 뭐 LG나 SDI는 다 관심이 있겠죠. 삼성물산도 폐배터리에 관심 많아서 지분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왜 직접 안 할까 이제 하면 안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못 한다고 봐요. 무조건 효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셀드 보면 무조건 가격을 낮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주는 게 아웃소싱을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다른 비즈니스지만 삼성의 CIS 같은 경우도 옛날에 삼성전자가 다 내재화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를 이제 밑단에 소부장들한테 주고 있거든요. 뭐 하나 관련해서 뭐 이런 회사들한테.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은 되지만 나름의 어떤 그 헤게모니를 갖고 있거나 해자가 있다고 하면 그래도 뭐 너무 큰 걱정을 해서 이것 때문에 주식을 팔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결론을 좀 내주시죠. 네,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LNF나 에코프로 BM 음. 이거 LG 엔솔이나 아니면은 삼성 SDI나 SK온이 자체적으로 양극재하면 이 두 회사 어쩌지 이런 걱정 안 하죠. 근데 4년 5년 전에 이 걱정을 했군요, 똑같이 다 했어요. 예. 그래서 SDI가 자체적으로 양극재하면 어떠냐? 아니 LG 화학은 자체적으로 양극재 공장이 있는데 양극재 안 되고 LNF는 어떨 거냐? 그랬는데 말씀하셨던 포인트로 이 두 회사는 엄청난 회사가 됐죠 지금에는. 네네. 그래서 과연 이제 여러 가지 중간에 굴곡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2차 전지 산업들 소재들이 특히 또 리사이클링 쪽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투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한 이제 투자에 어떻게 높은 산을 갖다 이 회사가 잘 뛰어넘고 잘 안착이 된다면은 지금의 이제 2차 전지 소재 양극재 업체들처럼 큰 회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안 된다면은 뭐 다른 회사의 뭐 매각이 된다든지 또는 뭐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이제 그 셀 회사들의 뭐 자회사가 이러한 또 역할을 차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뭐 이사님 되게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결국 원가예요. 네. 결국 지금 아무리 자회사에서 이러한 뭐 리사이클해서 메탈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성일아이트나 다른 밖에 있는 회사가 싸게 공급해 준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걸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배터리의 경쟁력이 달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얼마나 좋은 기술로 높은 수율로 이러한 이제 메탈을 잘 추출해내서 높은 원가 경쟁력을 가지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최고의 경쟁력인 것 같고 그래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제 습식재련이라고 하는데 요걸 갖다 가장 오랫동안 어느 정도 큰 캐파로 했었던 회사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큰 경쟁력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리사이클링 공정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우리가 이제 배터리를 수거해 오면은 이제 자동차 배터리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크죠. 예, 뭐 1.5m에 뭐 3m 뭐 이 정도 크기가 될 텐데 이런 큰 배터리를 갖고 와서 겉에 이제 케이스를 뜯어내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셀 뭐 요만한 이제 모듈 박스죠. 이걸 갖다가 슈레더라고 분쇄기에다 그냥 넣고 갈아버려요. 그 전에 이제 다 방전을 해서 폭파 위험은 없게 만들고 이 상태에서 이제 갈아버리면 이제 까만 이제 뭐 가루가 나오겠죠. 블랙 파우더라 그러는데 블랙 파우더 내지 블랙 매스라 그러는데 요게 이제 요거까지 만드는 것을 전처리 공정 내지 뭐 전공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요 블랙 파우더를 다른 데서 구매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뭐 셀 업체들의 스크랩 스크랩 자체로 팔기도 하고요. 이 블랙 파우더를 갖다 그 이제 리사이클링 업체들이 블랙 파우더 구매해서 자기들 쓰기도 하고 근데 이 블랙 파우더를 갖고 와서 여기서 이제 각종 메탈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특정 용매에다 넣고 여기에 이 용매에는 뭐 예를 들어서 코발트가 잘 반응한다. 그래서 이런 이제 특정 이제 코발트 빼내고 니켈 빼내고 그다음에 리튬 빼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리사이클링 공정이 요 이제 용매에 반응시키는 공정을 습식재련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전처리 공정, 전공정과 습식재련 공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처리는 어떻게 보면 딱 물리적인 분해기 때문에 약간 열을 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걸러내고 하면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 장벽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단계까지 진입해서 하고 있는 업체들은 꽤 많고요. 근데 좀 전 뒤쪽에서 말하는 이제 습식재련 각각의 용매에 맞추려면은 각각의 이제 반응하는 속도나 그다음에 온도 여러 가지를 되게 잘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또 높은 추출률로 수율이 높게 뽑아내야 되는 이런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 습식재련은 지금까지 그렇게 큰 규모로 하고 있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성일하이텍은 국내에서 지금 4,320톤 캐파 연해 캐파로 습식재련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루 만드는 데까지는 뭐 어느 회사나 다 맘먹으면 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고요. 맞나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여기서 또 하나 또 경쟁력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은 자동차 배터리가 지금은 그렇지만 향후에는 엄청나게 곳곳에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배터리 소싱이 또 이게 되게 또 큰 경쟁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가격에 좋은 배터리를 갖고 올 수 있느냐. 근데 이게 과연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 업체의 경쟁력이 될까? 이건 조금 저도 의문은 되긴 하는데 잘 좋은 양질의 배터리를 갖고 와서 이걸 갖다가 이 물리적 그 해체 과정에서는 뭐 저도 그렇게 크게 경쟁력 차이가 발생할 것 같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약간 좀 감은 안 오는데
그 배터리의 주인이 누가 되나? 예를 들면 제가 차를 샀어요.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그 중에 당연히 배터리 값이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 이제 중고차 혹은 뭐 폐차 업체 팔면 이제 폐차 업체께 되겠군요. 거기서 아닙니다. 아닌가요? 보조금 받고 사잖아요. 아, 다시 반납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2021년도 전부까지 구매했었던 네. 이제 전기차 구매자들은 국내의 경우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지자체에 반납을 해야 되고요. 아, 배터리를? 예,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2021년도부터 구매했었던 이제 연도는 하여튼 정확하게 약간 헷갈리는데, 그래서 특정 시점 이후에 구매했었던 이제 전기차 구매자들은 이제 자원 그 센터가 몇 군데 정부가 만들어놨으면 거기다 반납을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정부에서 그 민간에 경매로 팝니다. 그래서 요 시스템이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가동이 되기 시작하고요. 경매로 팔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서는 생산자가 수거하도록 뭐 이런 식의 이제 법이 정해져 있기도 생산자가? 합니다. 네, 예. 우리 뭐 냉장고 이제 생산자한테 수거해가라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래요. 그럼 그거를 지자체랑 또 어쨌든 잘 딜을 해야 될 거고, 혹은 그 수거한 그 원 생산자들한테 그걸 또 잘 납품을 받으려면 뭐 그런 업무들도 또 그러니까 업무 외적인, 그러니까 기술 외적인 것들도 맞습니다. 꽤 필요한 네, 그런 영업적인 얘기군요. 측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앞으로 부가가치는 그냥 얼핏 생각에는 부가가치가 그렇게 많이 나올까 생각은 예. 들긴 하는데 네. 좀 나올 수도 있나요? 지금 저도 뭐 아직 이렇게 펼쳐지는 세상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네. 저도 일견에는 뭐 그냥 그렇게까지 큰 부가가치, 근데 규모나 뭐 이런 이제 경쟁력은 꼭 필요하겠지만 한번 리사이클링된 예를 들면 뭐 리튬이든 뭐 코발트든 이런 것들은 원래 재료 그대로와 성능이 별 차이가 없습니까? 되게 퀄리티가 좋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재활용된 게? 왜냐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니켈이나 리튬 이런 걸 갖다 광산에서 갖고 와서 이제 재련해가지고 뭐 재료를 만들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제 전기차에서 뽑아낸 거 자체는 기본적으로 되게 높은 순도 좋은 메탈들을 가지고 여기서 또 뽑아낸 거기 때문에 이미 한번 재련된 거니까. 네, 예, 예. 그래서 순도나 이런 것 측면에서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뭐 성능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닌 것 네.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2030년도부터 배터리에다가 리사이클링된 소재, 리튬 같은 경우는 20%는 리사이클링된 놈을 넣어라. 코발트는 뭐 12%를 갖다 리사이클된 놈을 넣어라. 이렇게 이제 그 법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조차. 네, 그래서 그래요. 리사이클링이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성장이 어떻게 보면 담보가 돼 있는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여튼 뭐 이 자원 가격이 많이 이제 상승하고 어쨌든 이제 많이 배터리들을 쓰게 되면 원재료 값이 경쟁에 의해서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때 되면 또 어떤 또 다른 부가가치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도시광산이죠. 네. 도시광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일 하이텍 얘기는 요 정도로 그러면 하고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배터리 LG 2차 전지 관련해서 네. 엔솔 엔솔은 어떻게 뭐 실적이라든지 전망 같은 거 어떻게 좀 하고 계세요? 네, 엔솔 그저께 실적 발표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또 공교롭게도 7월 27일 좀 전에 뭐 많이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수급적인 측면이나 그래서 7월 27일에 996만 주 이제 6개월 보호 예수가 풀리면서 뭐 주가 많이 빠질 거다. 그 전에는 오히려 난리를 쳤었죠. 근데 당일날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안 빠졌고요. 오히려 이제 약간 양봉이 나면서 끝났고. 그 기억을 해보시면은 아마 차트를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3개월 락업 풀렸을 때 4월 27일 때 요때는 시초가가 마이너스 5.7%에서 시작을 했고요. 마이너스 1.3%로 양봉으로 해서 끝났습니다. 근데 이때 풀렸었던 물량이 한 0. 요번에 4.2%고 0.8%가 풀렸거든요. 전체 상장 주식에? 네, 상장. 근데 이번에 4.26%가 풀렸습니다. 5배가 더 많이 풀렸어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때보다 더 많이 빠져서 시작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뭐 전 국민이 아는 이벤트고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때 살려고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덜 빠져서 시작해요. 아마 제 기억에는 마이너스 3% 내에서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날 이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들이 요날 이제 LG엔솔을 많이 담지 않았나. 그리고 되게 저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이 회사의 이제 유동 비율이 유통 주식 비율이 되게 낮았습니다. 그렇죠. LG화학이 82% 들고 있고 우리 네. 사주가 3.5% 들고 있고 85%가 묶여 있는데 거기다 6개월 락업 물량까지 합치면은 이제 유통 주식 수가 10%밖에 안 됐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되게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게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는 유통 주식 비율을 고려를 해서 이 지수에 편입을 합니다. 그래서 LG엔솔이 그 코스피 지수에는 시총 기준으로 5%를 차지하거든요. 네. 근데 코스피 200의 편입비는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0.9%밖에 편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27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한 뭐 조금 겹칠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4%의 물량이 풀리면서 이게 0.9%의 편입비가 1.3%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코스피 200 변경일 때 아마 이 편입비가 늘어날 테고 그거 외에도 좀 전에 말씀하셨던 MSCI, FTSE 그다음에 2차 전지 ETF 주식들 여러 지수들이 이제 다 편입을 다 해야 되니까. 편입비를 다 여기가 전부 다 유통 주식 비율 기준으로 편입비를 산정해 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아마 계속적으로 패시브 매수 수급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수급적인 측면이고요. 네. 그 다음에 펀더멘탈적인 측면은 방금 2분기가 얘기를 네. 이제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아, 예.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이 엄청나게 큰 기업이다 보니까 시총 비율을 따지면 우리나라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5% 정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뭐 1000조라고 하면 50조 정도 되는 회사가 이제 LG엔솔인데, 근데 이제 그럼 코스피 200 같은 거 이렇게 산정할 땐 당연히 한 5%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지만 실제 LG에너지솔루션은 전체 주식 중에 유통되는 건 굉장히 적어서 한 10% 정도밖에 안 돼갖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야 5%는 못 넣고 그냥 워낙 한 10% 정도밖에 유통 안 되는 회사니까 한 0.9% 이만큼만 네, 넣어라. 정확합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해서 지금 현재는 코스피 200에 0.9%밖에 안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원래 시총 크기보다 훨씬 적게만 들어가 있는데, 네. 요게 이제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더 담아야 되는 여러 뭐 지수라든지 뭐 ETF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코스피 200을 벤치마크로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유동 비율을 따져요. 시총 비율이 아니고. 네. 그만큼 맞습니다. 그래서 유통되는 물량이 많을수록 유동 비율이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히 보면 시총이 크면은 그냥 패시브 소위 말하는 기계적으로 주식을 사는 어떤 그런 펀드들이 네. 시총만큼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너무 유통 물량이 없으면 유동 비율이 그만큼 작은 거기 때문에 인덱스 네. 펀드들은 유동 비율의 어떤 그 코스피 200의 유동 비율로 이제 네네. 그거를 이제 보통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LG엔솔이 이번에 이제 유통 물량이 좀 많이 풀리는 게 네. 중장기적으로는 그 좋을 소위 수도 말하는 있다. 패시브 펀드들의 어떤 수급 개선에는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유동 비율은 또 업계에서는 골뱅이 비율이라고 하죠. 네, 유동 골뱅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외면들 하실 겁니까? 네. 저 동원을 좀 더 좋아합니다. 아, 동원 쪽입니까? 네. 골뱅이 유동인데.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통 물량이 좀 늘어나면서 패시브 펀드들이 많이 이제 가져가는 게 측면이 이제 수급적으로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이제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좀 여기서 하나 또 깨알 조금 자랑이라고 해야 되는 깨알 자랑 좋습니다. 예. 제가 이제 LG에너지솔루션 하고 나서 제 기준으로 조금 이제 실총이 조금 부담스럽고 그리고 1분기, 2분기 실적 다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때 생각했었던 게 이제 양극재 가격이 너무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양극재를 원료로 쓰는 배터리 업체인 LG엔솔의 실적은 1분기, 2분기 좀 안 나올 것 같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6개월 락업 물량이 많이 있다라는 수급적인 부담감. 그것 때문에 이제 중립 의견을 유지를 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요번에 이제 애리조나 주 그 공장 재검토 뉴스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져. 그럼 애초에 생각은 7월 28일 날 6개월 락업 물량이 해제가 되면 이제 매수로 투자 의견을 올려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애리조나 주 재검토 때문에 공장을 재검토한다는 뉴스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요때 이제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중립을 유지하다가 요때 상향을 했고요. 그래서 뭐 나름 이제 정확한 타이밍이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제 거기 잘 맞았군요. 네, 또. 네, 네. 맞았습니다. 네. 37만 원대 이제 목표 주가를 매수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을 했는데 근데 제가 바꿨었던
이유는 가장 큰 게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적인 이유 해소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시점상 딱 요 시점일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펀더멘탈적으로 2분기가 바닥으로 해서 3, 4분기가 좋아지는 그림이 딱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미리 가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더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되려면은 조금 더 타이밍을 조금 더 맞추기 이건 신의 영역이긴 하지만은 한번 좀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뭐가 좋아지냐 2분기를 갖다가 한번 복기를 해보면은 이미 뭐 2, 3개월 지나가지고 좀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폭스바겐의 공장이 가동을 한 달 동안 중단을 했었어요. 이게 어떤 일이냐? 폭스바겐의 자동차 공장이? 네, 왜냐하면은 이 유럽에서의 그 큰 공장 중에 하나가 와이어하네스 아시죠? 자동차에 들어간 와이어하네스 네, 전선들 엮여있는 그렇죠. 이게 한때 현기차도 중국의 와이어하네스 공장이 코로나 때문에 멈춰가지고 생산 못했었던 적이 있죠. 똑같은 일이 폭스바겐에도 벌어졌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와이어하네스 공장이 큰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물량 때문에 폭스바겐이 공장을 멈췄었는데 이 영향 때문에 또 LG에너지솔루션은 폭스바겐양 배터리가 많이 못 나갔었습니다. 2분기 중에 그 영향도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2분기 때 이제 매출이 좀 저조했었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양극재 가격이 1분기와 2분기 때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요건 이제 LNF나 에코프로 BM 실적 보시면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양극재 가격이 1분기에는 한 20% 이상 오른 것 같고요. 2분기는 30% 이상 양극재 가격이 QOQ로 엄청나죠. 분기 단위에 20% 30%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인데 이렇게 올랐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셀업체들의 원가의 훼손 요인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제 셀이 배터리 양극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셀도 가격 올리면 되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이 4월 달부터 일부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올렸어요? 네, 배터리 가격도 왜냐하면 셀업체들이 작년 말부터 양극재 가격 오르는데 배터리 업체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쭤보면은 우리도 이제 판가 자동차 OEM들한테 판가에 올리는 계약을 갖다 했습니다. 이게 반영될 겁니다. 이 이야기를 작년 말부터 계속했거든요. 근데 이 물량이 실질적으로 결국 이런 계약을 했는데 이 물량 해당되는 물량이 팔아야 되잖아요. 자동차 업체들을 공급해야지 이게 판가가 상승한 매출이 발생하는데 이게 이제 4월 달부터 일부 되기 시작했고요. 그 영향으로 그러니까 2분기는 그래서 판가는 많이 못 올렸는데 원가는 확 올랐었던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았던 분기고요. 3분기부터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요번에 이제 LG엔솔의 그 IR 때도 강조를 하셨는데 7월 달부터 판가 인산된 물량이 거의 다다. 그래서 메탈 가격이 연동된 물량이 거의 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판가가 오른다. 그래서 저는 추정을 하건데 3분기 때는 이제 배터리 판가가 평균적으로 한 7% 정도, 7, 8% 정도 오르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극재 가격은 1분기, 2분기에 많이 올랐죠. 3분기는 별로 안 오를 것 같아요. 워낙 너무 많이 올랐고 한국 양극재 뭐 NCM 양극재, 니켈 코발트 망간 양극재로 잘 아시잖아요. 3원계. 여기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리튬과 니켈이죠. 근데 리튬 가격은 3월 달 고점 찍고 살짝 빠졌다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니켈 가격은 3월 20일인가 엄청나게 쭈스키즈 때문에 급등을 했다가 어쩌면 평균적으로 거래되던 가격은 한 3만 불 초반, 3만 2천 불대에서 거래가 되다가 지금은 2만 불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이게 이제 셀업체들의 언제 들어가냐? 이제 메탈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졌죠. 그럼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 이걸 만들고 양극재를 만들고 또 셀업체한테 공급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요 가격이 빠진 양극재들이 셀업체들의 원가로 들어가는 게 3분기, 4분기 정도쯤에 나올 것 같고요. 빠진 가격으로 들어가는 게 결론적으로 이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양극재에 들어가는 니켈, 특히 니켈 가격이 3월 달에 급등을 했다가 4월부터 쭈루루 계속 빠졌습니다. 그럼 요 원가가 이제 요 니켈이 양극재 업체들한테는 2분기에 들어가서 그럼 3분기에는 조금 플랫하게 양극재 가격이 판가가 반영이 될 것 같고 4분기는 양극재 가격이 좀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셀업체들은 양극재를 가져다가 배터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셀업체들의 원가는 양극재가 지금 원가에 옛날에 40%인데 지금 50%가 넘어요. 원가 비중이. 그래서 이 양극재 원가가 3분기에는 원가 부담이 플랫. 조금 상승, 4분기는 빠진다. 그럼 이제 다시 정리해서 드리면은 판가는 3분기 오르죠. 한 7, 8% 정도 오른다고 말씀드렸죠. 양극재 가격은
조금 플랫할 것 같고요. 네네. 4분기는 판가가 또 오릅니다. 그 다음에 양극재 가격은 빠집니다. 그럼 이제 셀업체들의 실적은 3분기가 2분기 때보다 마진이 좋아지겠죠. 4분기는 더 좋아지는 국면.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2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3분기에 이익이 더 커지고 4분기는 또 이익이 더 커지는 네. 이런 이제 하반기에 이익이 확대가 되는 구간이 올해 하반기에 펼쳐질 거다. 그래서 펀더멘탈 측면에서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국면이 올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올렸었던 가장 큰 이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셀 가격 판가를 인상한다는 거는 네, 어떻게 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네. 자동차 업체들이 네. 차값을 올렸던 거가 이거의 근거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가격을 3번이나 올렸죠. 네. 그러면은 야 우리 차 잘 팔리니까 가격 올린 거야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테슬라의 모델 3나 뭐 모델 S나 다 작년에도 잘 팔렸고 재작년에도 잘 팔렸는데 네네네. 근데 올해 특별하게 올렸었고 그다음에 앨런 머스크가 얘기하는 게 인플레 때문에 가격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네네네네.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제 원자료 값들이 올랐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이 올린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셀업체들도 결과적으로 자동차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셀업체들도 정가를 할 수 있는 룸도 더 생기는 거고요. 또 거꾸로 양극재 가격이나 각종 소재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네. 셀업체들은 앉아서 이렇게 샌드위치 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같이 상생하면서 지금 시장을 커나가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자동차 업체들도 셀업체와 양극재 업체들의 상황을 알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의 협의하에 이제 배터리 셀 가격들을 갖다가 올려주기로 올해 이제 합의를 했고, 그게 이제 합의가 배터리 됐어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로 나오는 이 배터리들은 네. 2, 3년 전에 수주했었던 배터리들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2, 3년 전에 수주한 걸 계약을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계약 조항을 갖다가 일부 수정을 하면서 그 수정된 거에 해당되는 물량이 이번 2분기부터 좀 나가기 시작했고 네. 3분기에는 이게 풀리 반영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양극재나 이런 메탈 가격이 올랐었던 게 결과적으로 셀 가격을 또 올려주게 되는 게 네. 이제 3분기부터 풀리 반영이 돼서 결과적으로 셀 업체들의 매출액은 네, 더 네. 늘어나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제가 걱정됐던 거는 네. 이제 물론 이제 셋업체는 당연히 이렇게 원가 부담이 많이 있으니까 가격을 더 달라고 하는 게 정상적이죠. 그럼요. 네. 그러나 이제 자동차 업체들, 완성차 업체들에서 볼 때 이제 그 힘의 우위가 누가 갖고 있는지는 뭐 잘은 모르겠으나 그냥 요즘 흘러가는 판을 보면 오히려 예전엔 배터리 업체들이 더 파워가 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완성차 업체들이 더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네. 보면 표면적으로는 네. 걔네들이 만들어 달라는 형식대로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중국의 또 업체가 워낙 이제 치고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상황이면 야 우리 원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원가 10% 올랐으니까 이거 반영해서 니네 저 10%더 줘라고 얘기를 요청은 할 수 있으나 지금 그쪽 자동차 메이커에서 야 무슨 소리야 니네 이제 저 니켈이랑 이거 가격 뻔히 떨어진 거 다 알고 있는데 뭘 지금 이 가격에 계약을 하려고 그래 다시 한 3% 더 깎아서 가자라고 할 때 과연 그럼 니네한테 물건 안 줄래라고 할 이런 협상력이 있는가 이게 이제 살짝 궁금했는데 그거는 네.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야 다음 달 물량 우리가 뭐 내고 하자 이게 아니라 몇 년 전에 수주한 물량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되게 그 제조업체에서는 중요하게 판단을 하는 게 이 공급의 안정성. 내가 이제 예를 뭐 들어서 그렇긴 하겠죠. 네. 모델 3를 만드는데 갑자기 얘가 우리 아이씨 공급 이 가격에 공급 못 해줘 하고 네. 죄송합니다. 네, 이 가격에 공급 못 해줘 이러고 딱 중단을 해버리면 네. 차를 못 팔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겠죠.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비자와의 또 약속이기 때문에 네, 이런 네, 공급망의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네. 이게 이제 힘의 균형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은 네. 네, 이 공급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계속 같이 가는 그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과 네. 한국 시장이 조금 많이 달랐어요. 작년도 특히 작년도에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뭐 이익률 뭐 낮은 한 자릿수 뭐 이렇게 났는데
중국의 CATL 말씀하셨던 이제 중국 네네네네. 기업이죠. 중국의 CATL은 영업이익률이 막 12%, 14% 막 이렇게 났어요. 그럼 도대체 쟤네들은 왜 이렇게 이익률이 높을까? 근데 올해 그게 왜 그런지 좀 알 수 있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CATL만 돈 벌고 우리는 다 돈 못 번다 이렇게 많이 성토를 했어요. 네네. 근데 중국에서 CATL의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습니다. 그 네. 큰 시장의 절반을 CATL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전기차 업체들한테 그리고 반면에 전기차 회사는 200개가 넘어요. 네. 배터리 회사들은 이렇게 네. 엄청 메가 배터리 회사들이 몇 개밖에 있는데 없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는 말씀하셨던 이제 협상력이 뭐. 협상력이 CATL에 월등하게 있는 거죠. 그렇겠죠. 야 네. 가격 올렸어. 네. 사가 싫으면 안 따내줄래. 이래서 이제 CATL은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였고 이제 이게 한국과 중국의 기업들의 많은 차이였죠. 그러나 이제 그런 가격 협상력이 우리 업체들도 결코 뭐 이렇게 뒤지는 상황은 네, 이제는 아니요.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을 수주하면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완성차 업체가 같이 개발해서 가는 그러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같이 코 디벨롭먼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같이 시장을 열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네, 같이 동등한 조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거 하나도 좀 궁금합니다. 그 최근에 원통형으로 많이들 이제 전환하잖아요. 네, 예. 이제 우리는 어쨌든 그 전까지만 해도 무슨 각형이라든지 뭐 각형과 파우치형, 파우치형 네, 뭐 이렇게 예. 이제 주려고 하다가 네, 예. 원하는 이제 자동차 메이커들이 이제 자꾸 원통형 달라고 하니까 또 이제 원통형도 간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사실 각형이라는 모델 하나를 만드는 것 혹은 뭐 파우치형이라는 그 모델 하나를 만드는 것 자체가 아주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원통형이라는 거 하나를 만드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이제 그거 만드는데도 당연히 연구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그 돈을 그럼 우리는 당연히 연구개발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자동차 업체들한테 배터리 납품하면서 더 얹어 받아야 되는데 이미 원통형의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는 그 CATL 아저씨가 있으니까 네. 그걸 그렇게 많이 비싸게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러면 결국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깎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네, 전 두 가지 측면을 갖다가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원래 원통형의 최강자는 삼성 SDI였어요. 아, 예, 그래요? 노트북에 들어가는 요런 이제 노트북에 들어가는 네네네. 예, 21700 셀이라고 요만한 동그란 이제 원통형 셀 이게 네네네. 이제 테슬라 모델 S에 장착이 되면서 시장이 커졌죠. 그래서 원통형을 원래 이제 SDI 잘했었고 네. 그다음에 LG 화학도 노트북 배터리를 하면서 원통형에 대해서 이제 기술 노하우를 엄청나게 많이 습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 바탕으로 해서 테슬라의 공급도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원래 이제 잘했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이제 폼팩터의 논제. 한때 그 각형과 파우치 타입. 예를 들어서 이제 SDI는 각형 중대형 배터리라고 그다음에 LG 화학과 그다음에 엔솔과 그다음에 SKO는 파우치형 배터리라고. 야 그러면은 각형이 좋냐 파우치가 좋냐. 각형이 대세가 될 테니까 파우치는 끝났다. 아니다 파우치가 대세가 되니까 각형 끝났다. 이 논쟁이 한때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같이 공존해서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폼팩터에 대한 논쟁은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원통형이 대세가 되고 원통형이 경쟁력이 있어 하면 되죠. 네, 노하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거는 이제 과거의 파우치와 각형의 요 논쟁과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원통형이 정말 원가 경쟁력이 높고 잘 나오는 이러한 이제 폼팩터라고 하면은 이제 전환해서 하면 되죠. 근데 다만 이제 SKO는 현재 원통형에 대한 기술은 없기 때문에 현재 없다라기보다는 현재 원통형을 생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 측면에서 만약에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초반에 고생을 좀 많이 하겠죠. 네네. 그런데 그것도 결과적으로 폼팩터의 변환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약 그런다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제 원통형의 최강자는 파나소닉이죠. 맞습니다. 파나소닉. 네, 왜냐하면 테슬라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파나소닉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SDI가 글로벌 이제 이제 2등이었는데 엔솔이 더 이제 아마 SDI를 제쳤을 거예요. LG 엔솔이 네. 테슬라에 납품하면서 원통형이 그래서 한국 회사들이 원통형의 절대 강자입니다. 그렇게 2등, 3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애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라타 같은 애들이 있고요.
이렇게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결코 뭐 밀리지 않는다. 원통형이 만약에 굉장히 더 대세가 된다. 그러면 한국 셀 회사들은 저는 좋다고 봐요. 나쁘지 않다. 네, 나쁘지 않고 CATL은 각형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통형을 더 많이 채택한다. 최근에 SDI가 또 원통형을 SDI한테 요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BMW가 BMW가 이제 SDI한테 원통형을 좀 개발해달라 4680 쓴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한국의 셀 회사들이 헤게모니를 훨씬 더 잡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파나소닉은 지금 증설할 계획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 회사의 어떤 저는 고유의 문화라고 보거든요. 네. 예전에 이제 한참 투자를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보수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그럼 투자 어떤 실기를 한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봐요. 파나소닉은 지금 좀 애매한 측면이고요. 주가도 보시면은 그렇게 막 주가가 이렇게 익사이팅하진 않습니다. 네네네. 저는 그냥 너무 원통해서 그래요. 네. 우리 배터리 3사가 난 전 세계 1등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밀리는 것 같아서 원통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원통형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우리 탁프로님도 워낙 이제 2차 전지 쪽에 관심이 많고 하시니까 자유롭게 한번 우리 또 전문가분과 저희 우리 연구원님이랑 주기적으로 항상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어가지고 둘이 친해요? 그럼 저는 왜 웬만한 또 이렇게 많이 또 알려주시고 해가지고 많이 도움 받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반기 이제 7월 말 이제 8월 다 됐습니다만 배터리 관련해서 투자할 때 우리가 정말 꼭 이것만큼은 좀 유의를 해야 된다.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고 혹은 이거는 투자에 잘 포인트로 잡으면 정말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 좀 있으시면 저희한테 좀 팁을 좀 주시죠. 네. 이것과 조금 연관되기도 하는데 저는 2차 전지 특히 한국 기업들 미국 시장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시장. 네, 지금 이제 작년도 기준으로 중국에서 전기차가 한 330만 대 정도 팔렸는데 미국에는 60만 대가 안 팔렸거든요. 근데 자동차 시장 규모를 봤을 때는 뭐 중국이 더 크긴 하지만은 되게 미국이 북미가 되게 큰 대륙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전기차는 아직 되게 불모지입니다. 왜 이렇게 안 팔렸냐? 차가 없었어요. 테슬라 차 빼고는. 근데 그랬었던 상황에서 올해 이제 포드에서 F150 라이트닝이라는 픽업 트럭이 전기차로 나왔습니다.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대수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차 1위, 3위가 어떤 차인지 혹시 아세요? 그 픽업 트럭 아니에요? 어떻게 아시죠? 뭐 연기예요, 뭐. 정프로 그 정도 압니다. 그래서 포드의 F150 픽업 트럭이 40년째 가장 많이 팔리는 차 매년. 그리고 2위는 이제 GM의 실버라도, 3위는 그 다찌. 요 세 개 다 픽업 트럭입니다. 그러니까 대수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팔린 차들이 요 다 픽업 트럭인데 요게 이제 F150이 라이트닝이 전기차로 나왔고 올해 4월 달에 출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GM의 실버라도도 이것도 이제 전기차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험머는 좀 연기가 될 연말쯤에나 나올 것 같은데 그다음에 내년도에 사이버 트럭이 나올 테고 그러니까 이러한 신차가 나오니까 미국 전기차 시장이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싸움이기도 한데 저는 차가 좋은 차가 나와야지 사람들이 결국 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조금과 신차 사이클과 그다음에 배터리 투자 다 같이 맞아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에 되게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오늘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그 GM과 13.8조 원의 계약을 하면서 양극재 공급 계약을 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어제 또 그제였죠. 그제 GM이 LG화학에 8년간 95만 톤의 양극재 공급을 받겠다. 전기차 500만 대 분에 해당하는 95만 톤의 양극재를 공급받겠다는데 이때는 LG화학이 주가가 안 올랐어요. 근데 이건 이제 공시와 기사의 차이인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한번 좀 이제 들으시는 분들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은 게 95만 톤이고 500만 대입니다. 그러면은 대당 양극재가 계산해 보시면은 조금 시간을 드릴까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당 190kg이 들어갑니다. 대당? 네, 진짜 많이 들어가네. 190kg은 꽤 많은 양이죠. 전기차 뭐 1톤, 2톤 하는데 그래서 양극재가 이만큼 들어가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전기차 70kWh 요즘 많이 팔리는 전기차들이 뭐 60kWh, 70kWh의 배터리를 쓰는데 120kg 정도 들어가요. 근데 지금 GM과 LG화학이 그 기사로 나온 거에는
대당 190kg이 들어가죠. 훨씬 큰 용량이 간다는 거네요. 그렇죠. 험머나 실버라도 네.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여기 차에는 배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세단에는 60kW시, 70kW시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이 픽업 트럭은 엄청난 파워를 내고 이제 그래야 되니까 100kW시, 130kW시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한마디로 네네네. 똑같은 전기차 차대수가 팔리더라도 미국의 배터리 시장은 훨씬 더 크구나. 1.5배, 2배 정도 더 크게 형성이 될 네네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시장이 될 겁니다. 거기서 지금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다 미국에다 오하이오에다 공장을 짓고 엔솔 오하이오 공장 짓고 있고, 그다음에 SK도 지금 공장 짓고 있고, 네. 그다음에 SDI도 그 스텔란티스랑 같이 조인트 벤처해서 공장 짓고 있고, 이게 향후에 진짜 엄청나게 큰 네네네. 매출로 돌아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어느 대륙보다도 가장 큰 시장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네네네. 거기에 지금 제일 미국향으로 그러면 많이 계약하고 수주받은 데가 엔솔이에요? 그렇죠. 네. 엔솔이 지금 1분기 말 수주 잔고가 300조였고요. 수주 잔고가. 그다음에 2분기 말에 310조의 수주 잔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뭐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많은 부분이 미국향 수주 물량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엔솔 말고 다른 걸 삽니다. 엔솔에 넣는 봐봐요. 이 엔솔은 이미 수주가 이만큼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미 가격이 반영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제 다른 회사들. 네, 예. 이 투자 아이디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까? 네. 네. 정말 저는 그게 최근에 이제 양극재 번갈아가면서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 투자 아이디어가. 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요. 하여튼 이 2차 전지는 뭐 어쨌든 아마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여러 산업들 가운데 거의 가장 확실하게 가장 커질 만한 업종 하나 꼽으라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꼽으라면 지금 이렇게 장기 성장 속에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산업이 그죠? 전 산업을 통틀어 좀 드뭅니다. 네. 네, 뭐 뻔히 뭐 커질 수밖에 없는 건 뭐 이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니까 이 커지는 사업에 그렇다면 정프로도 한번 슬쩍 발을 얹어 보겠습니다. 3년째 올랐다는 건 좀 이해해 주시고. 주가는 3년째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작년 초에 이제 기관 투자들 세미나 갔을 때도 작년에 이렇게 3배나 올랐는데 또 이렇게 오르겠냐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재작년에도 양극재 업체들이 3배가 올랐고요. 작년에도 3배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올해만 지금 YTD로 플러스 왔다 갔다. 네, 이 장 대비는 엄청 선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시장이 지금 거의 20% 가까이 폭락했는데 지금 에코는 약보합일 거고 LNF는 강보합일 겁니다. YTD로. 엄청 선방하고 있는 거죠. 그럼 소재 쪽이 나요? 아니면 완성차 저 배터리 지금까지 셀 났다고 지금까지 계속 셀이 나요. 그러니까 양극재 가격이 4분기에는 좀 빠질 것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뉘앙스를 좀 다시 한번 재확인 받습니다. 역시 셀업 확인하시는 거죠? 네. 셀업 채로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괜히 이제 이날 이후로 또 여의도에서 저 피해 다니시지 마시고요. 가끔 그런 분들 계십니다. 정프로가 워낙 잘 몰리니까 이후로 피해 다니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윤혁진 수석 연구위원님은 앞으로도 계속 친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오늘 궁금증들 여러 가지 여쭤봤고요. 아주 친절하게 잘 대답해 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길 때 다시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의 윤혁진 수석 연구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